주변에 그런 사람 꼭 한 명쯤은 있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운동도 딱히 안 하는데 19살 때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남들 몰래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몸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조용히 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원리들은 이미 연구실에서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들 속에서 이 현상을 실제로 밝혀낸 연구자들에 의해 낱낱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진대사가 다르게 작동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 세 번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무슨 기발한 꼼수 같은 것도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몸과 지방을 쉽게 축적하는 몸의 차이는 대부분 우리의 의식적인 개입 없이 일어납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체중에 대한 모든 대화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위로나 허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매분 매초마다 소리 없이 알아서 더 많은 일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1990년대에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레빈 박사가 이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신진대사 분야 전체를 뒤바꿔 놓은 개념입니다. 바로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줄여서 니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전혀 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모든 칼로리를 말하죠. 일어섰다 앉기, 우편함까지 걸어가기, 책상 아래에서 발장 굳히기, 빨래를 들고 계단 오르기, 통화하면서 서성거리기, 냄비 휘젓기, 신발끈 묶기, 저녁 내내 소파 쿠션 위치를 6번이나 다시 맞추기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 들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체격이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 니트로 인한 열량 소모 차이는 하루에 최대 2000칼로리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00칼로리요? 매일 저녁 식사를 2번이나 더 하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서류상로는 같은 몸무게, 같은 키, 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한 끼 식사 분량의 에너지를 더 태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로 발표된 사실이며 단순한 계산 오차가 아닙니다. 레빈 박사는 1990년대에 진행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인용되는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6명의 마른 체형의 지원자들에게 2달 동안 매일 1000칼로리를 추가로 먹였습니다. 똑같이 과식을 시켰고 조건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방이 많이 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헬스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몸이 남는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조용히 니트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였고 의자에서 더 많이 뒤척였으며 더 많이 일어서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꼼지락거렸을 뿐입니다. 그들의 신진대사는 잉여 칼로리를 마치 온도 조절기가 더워진 방을 대하듯 처리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켜 열을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살이 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칼로리가 잉여로 들어왔지만 그들의 니트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빈 박사는 이 두 그룹을 니트 활성자와 니트 보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활성자들은 그것을 자동으로 태워버리고 보존자들은 그것을 저장합니다. 같은 식사라도 몸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빈 박사가 정밀한 마스크를 씌우고 간접 열량 측정법을 사용해 실제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누워 있을 때보다 칼로리가 약 5%더 소모되었습니다.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것은 그 수치를 5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누워 있을 때보다 13% 높았습니다. 서서 꼼지락거리는 것은 무려 94%나 되었습니다. 마트 진열대 사이를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속도인 시속이 점사 킬로미터 정도로 걷는 것은 154%의 열량을 더 소모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소모량은 202%로 훌쩍 뜁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열량계로 측정한 구체적인 퍼센트 수치들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계속 떠는 사람, 통화할 때 돌아다니는 사람, 프린터로 갈 때 먼 길을 택하는 사람, 말할 때 온몸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 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계속 얹어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 운동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습관 기록 앱에 적지 않고도 말이죠. 그들의 몸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꼼지락거리는 사람의 다리는 신경질적인 틱 장애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설치하지 않은 앱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쉴 새 없이 실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몸 역시 그들이 설치하지 않은 꼼지락거리기라는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서 켜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말은 사람들과 비만인 사람들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인 그룹은 마른 그룹보다 하루 평균 2시간 반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 내용도 같았고 사무실 의자도 같았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그저 더 많이 일어났고 더 많이 움직였으며 메신저를 보내는 대신 동료에게 직접 걸어갔을 뿐입니다. 서 있는 시간과 앉아 있는 시간의 차이, 그 하루 2시간 반이라는 작은 차이는 매일 약 350 칼로리를 추가로 태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1시간 달리기와 맞먹는 운동량이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니트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꼼지락거림, 작은 자세 변화, 무의식적인 뒤척임 등 니트의 상당 부분은 의식적인 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추신경계에 의해 주도됩니다. 레빈 박사의 연구실에서 무엇이 니트를 조절하는지 조사했을 때 그들은 외측 시상하부와 오렉신이라는 특정 신경 펩타이드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렉신은 동물들을 쉬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며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상태로 보냅니다. 외부에서 보면 신경질적인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된 몸일 뿐이죠. 영화 한 편을 끝까지 앉아서 보지 못하고 적어도 한 번은 꼭 일어나는 여러분의 지인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오렉신 신경세포가 제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레빈 박사는 현대의 사무실이 니트를 단절시키도록 거의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떠날 수 없는 책상, 예전에 손으로 하던 일의 대부분을 처리해주는 컴퓨터, 동료의 자리까지 걸어갈 필요를 없애주는 메신저, 마트까지 걷는 것을 대신하는 자동차, 텔레비전 앞까지 갈 필요를 없애주는 리모컨이 있죠. 과거에는 적은 양의 움직임이 사회의 인프라 자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잔혹한 차이는 우리의 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레빈 박사의 논문에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구체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들판을 걷고 물건을 들고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농업 종사자들은 니트 수치가 매우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육체 노동자들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조차 하지 않는 재택근무자들은 종종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같은 몸이라도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먹는 것을 바꾸지 않아도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직업의 특성이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거나 빼앗고 있는 셈이죠. 200년 전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날 최고급 운동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비슷했으며
단지 그 훈련이 하루 종일 넓게 퍼져 있었을 뿐입니다. 물을 나르고 시장에 걸어가고 장작을 패고 손빨래를 하는 시기였죠. 아무도 그것을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니트가 일상의 기본값이었습니다.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단지 앉아있는 시간, 몇 시간을 더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몸이 작동하도록 맞춰져 있던 저강도의 하루 종일 이어지는 움직임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대를 거친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사라진 움직임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일주일에 3번 피자를 먹으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늘씬한 몸을 유지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친구의 니트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친구의 몸이 엄청난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꼼지락거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했을 때 사람의 체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바로 다음의 핵심 원리이며 이것은 아주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차이는 2009년 무렵까지 대부분의 성인들이 자기 몸에 있는지도 몰랐던 특정 조직에 있습니다. 그것은 갈색 지방 조직, 줄여서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방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지방인 백색 지방은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나중을 위해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와 같죠. 갈색 지방은 그 반대입니다. 갈색 지방의 유일한 임무는 칼로리를 태워서 그것을 직접 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장하거나 모아두지 않고 즉시 따뜻한 열로 소비해버립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내 작은 구조물인 미토콘드리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워낙 밀집해 있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말 그대로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에는 UCP1, 즉 짝풀림 단백질 1번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그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활동의 원동력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대신 그 에너지를 곧장 열로 방출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성인에게는 갈색 지방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갈색 지방은 신생아 체중의 약에서 5%를 차지하는데 아기들은 스스로 몸을 떨어 열을 낼 수 없어서 체온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온 유지가 필요한 작은 포유류들도 이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여겨져 왔죠. 그러다가 2009년 무렵 펫스캔을 활용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도 여전히 활성화된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목 주변, 쇄골, 그리고 척추를 따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양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체중과 관련해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활성화된 갈색 지방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섭씨 19도의 서늘한 방에 2시간 동안 있게 했습니다.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고 그저 서늘한 정도, 얇은 겉옷을 찾게 되는 딱 그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활성화된 갈색 지방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410칼로리를 추가로 더 소모했습니다. 반면 활성화된 갈색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고작 42 칼로리를 더 소모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서늘한 방에서 똑같이 2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한 그룹은 단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거의 10배나 많은 칼로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는 오직 갈색 지방이 조용히 켜져서 누구도 무언가를 애써 하지 않는데도 직접 열을 만들어낸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갈색 지방은 집이 그다지 춥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알아서 켜지는 최고급 난방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난방기는 온도가 10도쯤 떨어져야 마지못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난방기는 찬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즉시 작동해버리죠. 그리고 연구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상관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른 성인들은 비만인 성인들에 비해 눈에 띄게 더 많은 활성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펫스캔에서 감지되는 갈색 지방의 양이 더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색 지방조차도 추위에 훨씬 약하게 반응했습니다. 마른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아예 없는 비밀 용광로를 혼자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광로는 그저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용광로는 만성염증이나 아드레날린 신호 전달 문제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서서히 그 불씨가 꺼져버린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활성화된 갈색 지방을 더 많이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집을 남들보다 몇 도 정도 더 서늘하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행인 점은 갈색 지방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형 조직이므로 훈련을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하기, 서늘한 방에서 자기, 겨울에 난방 너무 세게 틀지 않기 등입니다. 이것들은 마법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정도 섭씨 15도 안팎의 가벼운 추위에 매일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성인의 갈색 지방 부피와 활성도가 몇 주 만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조직이 환경에 반응하며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세 번째 종류의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색 지방입니다. 베이지색 지방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갈색 지방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일반적인 백색 지방을 말합니다. 추위 노출이 가장 큰 촉발제이며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녹차의 특정 폴리페놀 성분 같은 음식들이 백색 지방을 베이지색 특성으로 바꾸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소규모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베이지색 지방은 갈색 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로리를 태웁니다. 거의 모든 성인이 다량의 백색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직을 체중 증가를 돕는 역할에서 체중 감소를 돕는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갈색 지방을 작동하게 만드는 단백질의 암호를 가진 UCP1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사람들이 추위 노출로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열을 생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로 효율적인 유전자 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둔하고 느린 버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부분은 말은 사람의 몸이 순수하게 유전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의 몸보다 더 뛰어나게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위 노출과 훈련을 통해 갈색 지방의 활성도를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자극에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자, 여기에 연결된 두 번째 조각이 있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적지만 분명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식이유도 열생성, 줄여서 DIT라고 부릅니다. 소화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칼로리가 쓰입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이 다릅니다. 단백질은 소화시키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영양소로 섭취한 단백질 칼로리의 약 20에서 30%가 그저 소화 과정에서 타버립니다. 탄수화물은 5에서 10% 정도이고 지방은 겨우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지방이나 당분 위주의 식사보다
몸이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성분표상에 총 칼로리가 완전히 똑같더라도 말이죠. 이 현상을 면밀히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이 시간이 쌓이면 아주 유의미한 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kg이 빠지는 극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아주 꾸준하고 확실한 차이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단백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말은 사람은 매 식사마다 일종의 세금을 몸에 납부하게 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고기, 계란, 유제품, 콩류 같은 것에 손이 가기 때문이죠. 반면 저단백 식사를 하는 사람은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더라도 몸이 그저 주방을 돌리는데 에너지를 더 써버린 덕분에 순수하게 흡수된 열량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열생성 반응은 단지 소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면 교감신경계가 짧게 활성화됩니다. 혈류가 변하고 한두 시간 동안 신부 체온이 섭씨 0.5도 정도 상승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약간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 따뜻함은 낭비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새로 들어온 칼로리를 사용해 작고 효율적인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식후 열생성 반응은 수년간의 정제된 음식과 움직임 없는 생활 습관으로 신진대사가 무뎌진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식사라도 내뿜는 열의 양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한 사람의 몸에서는 지방으로 축적되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는 따뜻한 체온으로 발산되어 사라집니다. 이 칼로 세금을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5가지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할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추위를 잘 타는 편인가요? 아니면 항상 몸이 따뜻한 편인가요? 그 사소한 디테일이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여러분의 갈색 지방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내분비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평생 들어볼 일도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태생적으로 마른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단일 요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렙틴 민감성입니다. 렙틴은 호르몬입니다. 1994년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먼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고 체중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프리드먼 연구팀이 렙틴 유전자를 찾아내기 전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체중이 전적으로 의지력과 칼로리 계산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렙틴 발견 이후 그 낡은 이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렙틴이 하는 일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방 세포는 렙틴을 만들어냅니다.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더 많은 렙틴이 생성되죠. 렙틴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배고픔과 에너지 균형을 관리하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수용체에 도달하여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충분해.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으니 그만 배고파하고 몸을 더 많이 움직여. 몸이 뇌에게 연료 탱크가 꽉 찼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마른 사람의 몸에서는 이 시스템이 애초에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지방세포가 렙틴을 방출하면 뇌가 그것을 명확하게 수신하고 식욕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식사를 든든하게 하면 렙틴이 올라가고 배고픔은 줄어듭니다. 움직이고 싶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타버립니다. 몸은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지방을 쉽게 저장하는 몸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상하부의 만성 염증, 치솟은 유리지방산, 장기적으로 높은 렙틴 수치 등 학자들이 여전히 파헤치고 있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예전처럼 렙틴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신호는 계속 오는데 수용체가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비만 사례의 약 90%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포는 여전히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뇌는 아예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린 셈이죠. 화재 경보기가 너무 많이, 너무 시끄럽게, 너무 오래 울려서
결국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소리는 들리지만 뇌에서 더 이상 그것을 위험 신호로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경보기는 멀쩡히 작동하는데 듣는 사람이 로그아웃 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뇌가 연료 탱크가 꽉 찼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면 그 반대 상황인 기아 상태에 빠졌다고 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뇌는 마치 몸이 바닥난 연료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은 최저로 낮춰버리죠. 무의식 속에서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가 사람에게 끊임없이 더 먹고 덜 움직이라고 강요합니다.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 옆에 서 있으면서도 몸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만에서 가장 좌절감을 안겨주는 패턴 중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왜 체지방이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는 말은 사람보다 배고픔을 훨씬 더 심하게 느낄까요? 이론상으로는 여분의 에너지를 잔뜩 가지고 있으니 배가 덜 고파야 맞습니다. 하지만 렙틴 저항성이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살이 찔수록 지방세포는 더 많은 렙틴을 분비하고 뇌는 그 신호에 더더욱 귀를 닫아버리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몸은 풍요로움 한가운데서도 지독한 기근을 겪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렙틴 신호 체계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 뿐입니다. 지방세포가 보고를 올리면 뇌가 그 보고를 똑똑히 듣고 그에 맞춰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식욕과 에너지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해 줍니다. 저녁을 과하게 먹은 다음 날이면 그냥 알아서 배가 덜 고픈 겁니다. 계획하거나 칼로리를 계산한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 거죠. 반면 렙틴 저항성이 있는 몸에서는 저녁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배가 덜 고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더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고장 나버린 신호 체계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대목에서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은 영구적인 불치병은 아니지만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렙틴이 처음 발견된 바로 그 록펠러 대학에서 2025년에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뇌신경세포의 mTOR 신호가 렙틴 저항성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로 그 신호를 차단하자 쥐들의 렙틴 민감성이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이어 지방 감소가 일어났죠. 쥐들은 덜 먹고 더 많이 태웠으며 다시 마른 체형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라파마이신을 권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밝혀낸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렙틴 저항성이 뚫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자물쇠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실패나 나태함이 아니며 자물쇠는 원리상 얼마든지 다시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경우 약물 없이도 렙틴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특히 길고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 신호 체계를 확실하게 교란시켜 사람을 더 배고프게 하고 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렙틴 수치는 약 18% 떨어지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약 28%나 치솟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말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은데도 잠을 설친 다음날 유독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성염증 줄이기입니다. 초과 공식품은 자연식품과 달리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므로 이런 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정제된 설탕과 공장형 식물성 종자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코르티솔 수치가 항상 높게 유지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파 방해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간헐적인 산소 부족은 수년에 걸쳐 렙틴 신호 체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 중에서 새롭거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대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렙틴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될지 아니면 소음 속에 파묻혀 버릴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상태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단 특정 체중에 익숙해지면 그 체중을 방어하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세트 포인트, 즉 체중 조절점이라고 부릅니다. 살이 빠지면 렙틴 수치도 떨어지는데 이 하락은 뇌를 자극하여 배고픔을 늘리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립니다. 뇌가 강력한 생물학적 힘을 동원해 몸을 기어코 예전 체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로 살을 뺀 사람의 약 80%가 몇 년 안에 요요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의 렙틴 신호가 뇌를 향해 당장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트 포인트는 진짜로 존재하며 우리의 뇌는 그것을 방어하는 데 상상 이상으로 진심입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그저 이 세트 포인트가 원래 남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의 몸이 높은 체중을 결사적으로 방어하듯 마른 사람의 몸은 낮은 체중을 똑같이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또한 렙틴에게는 그렐린이라는 파트너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만들어지며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위가 비면 그렐린이 솟구치고 위가 차면 그렐린이 떨어집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경우 그렐린은 아주 깔끔한 패턴을 그립니다. 식사 전에 올랐다가 식후에 떨어지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올라가죠. 그 리듬은 예측 가능하며 뇌는 이를 아주 깨끗하게 읽어냅니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의 그렐린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식후에도 뚝 떨어지지 않고 정작 배고파야 할 때는 깔끔하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인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들은 이 그렐린 수치가 영구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그로 인한 굶주림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 질환은 그 자체로 응급 상황처럼 취급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이는 곧 배고픔이 개인의 성격 특성이 아니라 호르몬 신호라는 뜻입니다. 신호가 제대로 0점 조절이 되어 있다면 음식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신호가 고장 나면 여러분은 평생 자신의 위장과 피 터지게 싸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이 어쩌다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치웠을 때 그 사람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핵심 내용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바로 식욕 자동 조절 기능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원래 얼마나 치밀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에 관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에게 평소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어마어마하게 푸짐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치즈케이크, 피자, 상다리가 휘어지는 명절 음식을 먹인 다음 그저 관찰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시도 내리지 말고 다이어트를 시키지도 마세요. 다음 하루 이틀 동안 그저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둡니다. 조절 기능이 훌륭한 몸에서는 아주 특정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식사 때 밥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어제 폭식했으니 오늘은 샐러드로 벌을 줘야지 하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아주 조금만 먹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약간 출출하긴 하지만 개걸스럽게 달려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전날 들어온 잉여 칼로리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에너지 섭취 다이얼을 낮춰버린 겁니다. 계산은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2, 3일이 지나면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다시 평소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 현상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통제된 과식 연구에서 이미 측정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마른 사람에게 과도한 칼로리를 줘보십시오. 그들의 식욕은 떨어지고 니트는 상승합니다. 심부 체온이 0.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들의 몸은 무려 4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잉여 칼로리에 맹렬히 저항합니다.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의 시스템이 싸우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진 몸에서는 어떨까요? 주로 앞서 말씀드린 렙틴 저항성과 둔감해진 장내 포만감 신호, 그리고 수년간의 초가공식품 섭취로 변형된 장내 미생물 환경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과식에 대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거하게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덜 배고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몸이 저항을 포기하고 남은 에너지를 쭉 흡수해 저장한 뒤 심지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식욕은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반면 이 피드백 루프를 잃어버린 식욕은 고장난 창문과 같습니다. 열리기는 하는데 스스로 닫히지는 않아서 누군가 직접 다가가서 억지로 닫아주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란 바로 과거에는 알아서 닫혔던 그 창문을 수동으로 낑낑대며 닫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특정한 호르몬 사슬이 있는데 이 개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과 공식품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 식이섬유, 온전한 형태의 지방 같은 진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장은 포만감 호르몬 무리를 방출합니다. GLP-1, 펩타이드 YY,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호르몬들이죠. 이 호르몬들은 뇌로 올라가 아주 명확하고 틀림없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 동안의 식욕은 그 신호에 맞춰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GLP-1이라는 이름이 낯익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GLP-1은 전 세계를 휩쓴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가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그 약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몸이 매 식사 후마다 공짜로 알아서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 신호를 약물의 힘으로 강제로 끌어올려 줄 뿐입니다. 마른 몸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약물로 대체하는 셈이죠. 영양소가 다 벗겨진 탄수화물, 인공적인 향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방과 설탕과 소금의 완벽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초과 공식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호르몬들이 훨씬 더 약하고 지저분하고 엇박자가 난 상태로 방출됩니다. 포만감 신호는 흐릿해지고 뇌는 식사 끝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1000칼로리짜리 식사를 끝내고도 여전히 다음 메뉴판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가졌더라도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이 뿜어내는 실제 호르몬 방출 프로필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확연히 다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케빈 홀 박사의 미국 국립보건원 대규모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동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은 비가공식품만, 다음 2주 동안은 초가공식품만 먹게 했습니다. 두 식단은 칼로리, 설탕, 식이섬유, 지방 등 모든 조건이 똑같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초가공식품을 먹은 2주 동안 그들은 비가공식품을 먹을 때보다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500칼로리를 더 먹어 치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똑같은 포만감을 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공식품 앞에서 그들의 식욕 온도 조절기는 완전히 고장 나버렸습니다. 2주 동안 매일 5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했다는 건 지방 반 킬로그램 이상이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 중 누구도 의도적으로 과식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본능이 그들을 조종했을 뿐입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 특히 집밥을 먹고 자란 사람의 식욕 조절기는 대부분 여전히 쌩쌩하게 작동합니다. 피드백 신호가 제대로 돌고 배부르다는 메시지도 뇌에 확실히 꽂힙니다. 그들은 딱 적당할 때까지만 먹고 그 이후의 일은 몸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멈추라는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이 기대고 있는 몸속에 신호 시스템이 고장 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식사 속도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닿은 후 장에서 분비된 포만감 호르몬이 뇌에 의미 있는 양으로 도달하기까지는 약 15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8분 만에 식사를 마치는 빨리 먹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포만감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음식을 다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다는 신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2인분을 먹어 치운 상태가 되죠. 반면 같은 식사를 30분에 걸쳐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은 접시에 음식이 반쯤 남아 있을 때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이라도 먹는 속도에 따라 몸 안에 결국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천천히 먹습니다. 10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입 먹고 쉬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포크를 내려놓으며 음식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이어트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더 이상 입안으로 쑤셔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포만감 신호가 제때제때 도착하고 있고 식사가 진행될수록 포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른 사람들의 몸은 과식으로 남은 추가 칼로리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부분은 지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앞서 말한 모든 조각들이 열량계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바로 기초 대사량에 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태생적으로 마른 몸이 근육 조직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휴식기 대사량, 즉 기초 대사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를 움직이고 뇌를 생각하게 하고 체온을 섭씨 37도로 유지하는 등 우리 몸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우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마라톤을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이 에너지는 계속 소모됩니다. 하루에 소모하는 전체 칼로리의 약 60%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몸무게가 같은 두 사람의 기초 대사량은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체성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10에서 15% 정도의 차이가 나며 그 차이의 큰 부분은 근육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휴식 중인 근육은 휴식 중인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근육 킬로그램당 차이는 피트니스 업계가 흔히 과장하는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근육 1kg은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태우고 지방은 약 4칼로리를 태우니까요. 하지만 몸 전체로 따지면 이 차이는 엄청나게 쌓입니다. 순수 근육량이 5kg 정도 더 많은 사람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매일 60칼로리를 더 태우는 셈이 됩니다. 평생 동안 말이죠. 단지 근육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체중에 비해 순수 근육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유전 덕분이고 일부는 니트 덕분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몸이 단백질을 갈구하여 본능적으로 고단백 식사를 찾아 먹고 그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생 걷고 짐을 나르고 서 있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타격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타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몸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고도의 포도당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이 혈류로 들어오면 그들의 근육이 재빨리 그것을 빨아들여 일부는 근육의 연료인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음 몇 시간 동안의 일상 활동을 통해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곧바로 써버리죠. 제2형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며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몸에서는 어떨까요? 그 스펀지가 이미 물을 흠뻑 머금고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억지로라도 포도당을 쑤셔 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그렇게 쏟아진 과도한 인슐린은 잉여 포도당을 모조리 지방세포에 가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당신이 방금 먹은 탄수화물은 근육의 연료로 쓰이는 대신 몸의 지방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근육은 항상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글리코겐 저장소를 바닥까지 긁어쓰기 때문에 항상 비워져 있죠. 그래서 다음 식사로 들어온 에너지는 곧장 그 텅 빈 탱크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적어 글리코겐 저장소가 꽉 차 있는 몸에는 새로 들어올 식사를 위한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다음 식사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 다른 곳이 바로 지방세포인 겁니다. 근육질 몸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근육의 에너지 수요를 창출합니다. 글리코겐 저장소를 비워버리고 목마른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식사 때 들어온 탄수화물이 지방 조직으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무거운 중량을 규칙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인슐린 민감성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비워두면 향후 72시간 동안 몸의 대사 공간 전체가 유리하게 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기억해둘 만한 특정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루트포라는 녀석입니다. 근육세포에 살고 있는 이 포도당 수송체는 활성화되면 혈류에서 포도당을 낚아채 근육 안으로 쏙 끌어당깁니다. 인슐린이 글루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운동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글루트포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의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운동이 고장난 인슐린 자물쇠를 무시하고 문을 직접 뜯어버리듯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마르면서 활동적인 사람은 근육세포 표면에 이 글루트포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포도당이 들어갈 문도 많고 항상 열려 있으며 그래서 포도당이 제자리를 더 잘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 보죠. 2013년에 한 특별한 연구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총 칼로리 소모량을 똑같이 맞췄을 때 그저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최소 강도의 활동이 짧고 굵은 고강도 운동보다 인슐린 민감성과 혈중 지질 수치를 더 크게 개선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헬스장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11시간 동안 앉아있는 행위가 주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지워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해 둘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세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표면에 내놓는 글루트포 수송체의 수를 스스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폐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식후에 짧은 산책이 시간 대비 혈당 조절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많이 태워서가 아니라 닫혀있던 근육의 문들을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이 챕터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르고 활동적인 사람의 근육세포는 미토콘드리아로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갈색 지방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작은 에너지 발전소들 말입니다. 골격근은 세포 하나당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질 수 있으며 훈련과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그 밀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신진대사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은 더 빨리 타고 포도당은 더 빨리 처리되며 피로는 훨씬 늦게 찾아옵니다.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세포 단위의 공장을 몸 안에 지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몸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공장이 쪼그라듭니다. 훈련된 몸이라면 깔끔하게 태워버렸을 똑같은 식사가 비활동적인 몸에서는 갈 곳을 잃은 채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즉, 탄수화물과 지방 사이를 상황에 맞게 전환해가며 태우지 못하는 증상이죠.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의 몸은 대사 유연성이 엄청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태우고 탄수화물이 없으면 즉시 지방을 꺼내 태워버립니다. 그 전환 스위치가 불과 몇 분 만에 찰칵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사 유연성이 망가진 몸에서는 그 스위치가 뻑뻑하게 굳어버립니다. 혈당이 떨어져도 지방 저장소에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해 쩔쩔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만 고픈 겁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거하게 밥을 먹은 지 고작 2시간 만에 다시 굶어 죽을 것 같은 허기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몸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상들입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마른 몸은 무슨 다른 외계 종족이 아닙니다. 비밀스런 마법의 연료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5가지 특정 시스템이 원래 설계된 대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몸일 뿐입니다. 니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갈색 지방이 온도에 반응하며 렙틴 신호가 뇌에 선명하게 꽂히고 있는 겁니다. 식욕은 섭취량에 맞춰 알아서 조절되고 근육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빨아들여 지방으로 향하는 저장 경로를 대부분 차단해 줍니다. 반면 살이 쉽게 찌는 몸은 이 5가지 시스템 중 하나, 둘 혹은 전부가 조용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자기 체중을 성격이나 의지 탓으로 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망가진 생물학적 신호를 오직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렙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력으로 갈색 지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던 근육의 포도당 흡수력을 의지력 하나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의 스위치를 먼저 다시 켜야만 합니다. 의지력은 그 생물학적 시스템을 다시 켜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의지력 자체가 생물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5가지 차이는 바로 니트, 갈색 지방, 렙틴 민감성, 식욕 자동 조절 기능, 그리고 포도당 처리 능력과 근육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측정 가능하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태생적으로 마른 사람과 살이 잘 찌는 사람의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른 사람들이 그저 유전자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유전이 맞지만 체중에 대해 우리가 흔히 나누는 비관적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환경적이고 습관적이며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하루 종일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니트를 끌어올립니다. 가벼운 추위에 가끔 몸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갈색 지방을 깨웁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고
잠을 푹 자며 염증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렙틴 신호 체계를 튼튼하게 지킵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뱃속의 포만감 신호를 아주 크고 분명하게 유지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근육이 항상 포도당을 목마르게 찾도록 만듭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대단한 꼼수나 지름길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고, 올바른 입력값이 들어가면 언제든 다시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들에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할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위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는 데에는 뼈를 깎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꾸준함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식후에 걷고, 충분히 자고, 진짜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고, 가끔 서늘한 공기를 쐬는 것들 말이죠. 그중 어떤 것도 영웅적인 서사는 아니며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만큼 멋져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증조부모님 세대가 다이어트 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 없이도 매일 당연하게 살아냈던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1970년대 이전의 오래된 의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만이 주요 건강 문제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만율은 초과 공식품의 등장, 앉아서만 일하는 사무 환경, 어디에나 있는 빵빵한 중앙난방, 그리고 걷기를 대체해버린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5가지 생물학적 시스템 모두가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필수적인 자연의 자극을 받지 못한 채 굶주려 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중 전체의 체성분이 그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거대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크게 소리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도 날씬함을 유지하는 친구를 보며 그 친구는 내가 없는 대단한 자제력이나 의지력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100%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친구가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도 이 5가지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이 몸속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날씬한 친구는 사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몸의 자동 시스템을 몇 개 더 켜두었을 뿐입니다. 둘째, 그들을 날씬하게 만드는 요인의 대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여러분의 몸도 충분히 같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월한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서로 다르게 세팅된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몸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시스템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뼈 때리게 와닿으셨나요? 니트인가요? 갈색 지방인가요? 렙틴인가요? 식욕 조절 문제인가요? 아니면 근육과 포도당 처리 능력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변에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도 날씬해서 대체 비결이 뭔지 늘 궁금했던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 사례들 속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마른 사람의 신진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 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은 각각 아주 특정한 자극에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극이란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뻔한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스템들을 고치는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순서가 존재합니다. 엉뚱한 것부터 건드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로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시스템별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그 구체적인 해결 순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